전쟁의 시대, 세상이 다시 무기를 찾기 시작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의 첫 폭격 소리가 울린 순간 세계는 다시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다. 전쟁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평화의 시대라 믿었던 유럽 한가운데에서 수십 년 만에 대규모 지상전이 다시 벌어졌다. 그리고 이 전쟁은 세계의 무기 시장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준비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전차는 낡았고 포탄은 부족했고 새 장비를 주문해도 낚이는 수년 뒤였다. 하지만 전선은 내일이라도 열릴 수 있었다. 그때 세상은 뜻밖의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다. 불과 70년 전 폐허 속에서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국산 무기를 만들어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오랜 기간 수입 의존국에서 자주 개발국으로 변모했고 지금은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이유는 단 하나, 실전 경험으로 만든 무기였다. K 전차는 혹한과 사막을 모두 견딜 만큼 유연하게 설계됐다. K9 자주포는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오차 1m 이내의 명중률을 유지했다. FA-50 전투기는 단순한 훈련기를 넘어 실전에서 이미 다수의 국가가 운영하는 경공격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세계가 놀란 건 속도였다. 다른 나라가 무기 납품에 3년이 걸릴 때 한국은 6개월 만에 초도 인도를 완료했다. 바로 이 납기 속도가 전쟁에 휩싸인 나라들에게는 생명줄이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 베트남은 중국의 해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중동의 사우디와 UAE는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을 막기 위해 각자의 이유로 한국을 찾았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지 팔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이제 세상은 묻고 있다. 왜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곧이어 펼쳐질 다음 장면 속에 있다. 폴란드, 러시아의 그림자 속에서 선택된 나라.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전쟁의 공포를 실감한 나라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땅은 우크라이나의 포성이 들리던 그날부터 이미 다음은 우리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수도 바르샤바의 하늘엔 전투기가 순찰을 돌았고 국경지대의 병력은 2배로 늘었다. 하지만 폴란드군이 직면한 현실은 냉정했다. 보유한 전차와 자주포의 상당수가 구소련제였고 정비도 어렵고 부품도 단종됐다. 서방제 무기는 비쌌고 납기는 3년 이상 걸렸다. 전쟁이 내일이라면 그런 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폴란드는 뜻밖의 해결책을 찾았다.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2022년 7월 폴란드는 한국과 역사적인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K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전투기 48대,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천무 수백 문, 총액은 약 150억 달러, 유럽 전역을 통틀어 가장 빠르고 큰 규모의 계약이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싸서가 아니었다. 한국은 전쟁의 속도를 이해하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납기였다. 폴란드는 서방 무기 제조사에 주문하면 첫 인도까지 30개월 이상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한국은 6개월이면 된다고 답했다. 그 약속은 지켜졌다. 계약 체결 후 불과 6개월 만에 폴란드 항구엔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가 도착했다. 두 번째 이유는 가격 대비 성능이었다. K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드이보다 가볍지만 기동성과 방어력이 뛰어났고 자동장전 시스템과 사격 통제 장비는 최신 수준이었다. K9 자주포는 이미 9개국이 운용 중인 검증된 장비였다. 게다가 폴란드는 단순히 장비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술을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KPL, K9PL이라는 이름의 폴란드형 한국 무기가 그렇게 탄생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가 높게 평가한 건 AS와 정비 체계였다. 한국은 단순히 장비만 보내지 않았다. 정비병 교육, 부품창 설치, 기술 이전, 생산 라인 구축까지 패키지로 제안했다. 이건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산업 동맹이었다. 이제 폴란드는 유럽 동부의 새로운 방산 허브로 떠올랐다. 그들의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로켓은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위협 한가운데서 폴란드는 한국 무기로 자국의 미래를 지키는 중이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샀던 게 아니다.
한국과 함께 전쟁을 이길 방법을 샀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의 말처럼 이제 K방사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신뢰의 동맹이 되었다. 루마니아, 불안한 유럽의 포문을 다시 열다. 루마니아는 유럽의 끝자락, 흑해를 바라보는 전략 요충지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해안 뒤에는 오래된 공포가 숨어 있다. 러시아의 그림자가 흑해를 넘어 몰려올 때마다 루마니아 국민들은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반복한다. 우크라이나 국경과 불과 400km 남짓 떨어진 그곳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경보음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소리가 아니었다. 문제는 루마니아의 군대가 1980년대 장비로 전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자주포, 장갑차, 포탄 운반, 차량까지 대부분이 노후화됐고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NATO 회원국으로서의 체면은 지켜야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다. 독일제, 프랑스제 무기는 너무 비쌌고 미국제는 납기가 길었다. 그때 등장한 이름 한국. 2024년 6월 루마니아는 한국의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 보급차 36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은 약 9억 2천만 달러. 이 결정은 유럽 군사 전문가들에게 놀라움이었다. 왜냐하면 루마니아는 처음으로 비회 서유럽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한 국가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첫째, 가격과 성능의 균형. K9은 프랑스의 카이사르보다 사거리가 길고 독일의 BC2000보다 유지비가 저렴했다. 장시간 사격에도 내구성이 강하고 3분 이내 완전 재장전이 가능했다. 이건 싸고 약한 무기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강한 무기였다. 둘째, 납기와 시행력. 한국은 계약 직후 생산 라인을 재조정해 첫 인도를 12개월 내로 약속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놀란 건 바로 이 속도였다. 한국은 말이 아닌 납품으로 약속을 지켰다. 유럽의 다른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검토할 때 한국은 이미 선적 준비를 마쳤다. 셋째, 현지 정비와 기술 이전. 한국은 루마니아 현지에 정비창과 부품센터를 함께 세워주기로 했다.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루마니아 방위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였다. AS 계약 기간도 일반 3년이 아닌 10년 장기 유지보수 패키지로 구성됐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동유럽에서 폴란드 다음으로 K9 동맹의 일원이 되었다. 포병 전력은 최신화되고 흑해 방어망은 강화됐다. 러시아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루마니아의 포문은 더 단단히 닫혀간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단지 무기를 산 것이 아니다. 확신을 샀다. 언제라도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 이 한마디가 루마니아가 K방산을 택한 진짜 이유다. 이제 유럽의 하늘 아래 한국의 기술로 움직이는 또 하나의 포병대가 있다. 베트남, 남중국해 파고 속에서 선택한 방어의 길. 남중국해. 그곳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섬과 암초, 항로와 자원은 곧 권력의 신경망이며 강대국의 압박은 매일 수면 아래서 파동을 일으킨다. 베트남은 이 바다에서 오랜 긴장과 마주했다. 과거의 러시아제 포장갑차로는 더 이상 급변하는 위협을 막기 어려웠다. 베트남이 한국을 주목한 건 그래서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해안과 섬을 방어할 수 있는 이동식 포병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장비는 단순 화력이 아닌 신속한 기동성과 정밀 사격으로 섬 방어의 생존성을 높여준다. 첫째, 성능이다. K9는 155mm 포격 체계로서 긴 사거리와 고정밀 사격이 가능하고 이동 중에도 빠르게 사격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섬과 해안선이 얽힌 지형에서 한번 쏘고 빠지는 전술에 최적화돼 있다. 둘째, 가격 대비 효율. 베트남은 방위 예산이 무한하지 않다. K9는 서방고가 장비보다 합리적 비용으로 실전급 성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현실성과 군사적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켰다. 셋째, 납기와 실행 가능성. 베트남은 빠른 전력 보강이 필요했다. 한국 측은 비교적 단기간 내 초도 인도와 훈련 제공을 약속했고 이는 시급한 전력 공백을 메우는 데 결정적이었다. 넷째, AS 유지보수 체계. 베트남은 유지보수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계약에는 부품 공급망, 정비 교육, 현장 지원 패키지가 포함되어 장비의 실전 가용성을 보장한다는 신뢰가 실렸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이 얻은 것은 단지 포함문이 아니다. 해안선의 억제력, 섬 방어의 지속성, 그리고 상대에 대한 전략적 경계 능력이다.
K9 한 방이 멀리서 포문을 열어도 베트남은 그 사격으로 해상 접근로를 차단하고 시간을 벌 수 있다. 무기 도입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다. 베트남의 선택은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과 지속 가능한 운영 메인테넌스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적 결정이었다. 남중국해의 파고가 거세질수록 베트남의 방어선에는 이제 한국의 기술이 굳건히 서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하늘을 지키는 방패.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늘은 언제나 긴장 속에 있다. 석유 시설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 예멘, 후티 반군의 국경 도발, 그리고 이란과의 냉전적 대립.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지만 동시에 중동에서 가장 많은 공중 위협을 받는 나라다. 이 나라가 찾고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늘을 완벽히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패다. 기존의 미국산 패트리어 미사일 체계는 성능은 뛰어났지만 유지비와 보급 비용이 너무 컸다. 게다가 예멘 전장에서 보여준 한계는 사우디에게 불안을 남겼다. 미사일 요격률이 기대 이하로 떨어지자 사우디는 새로운 방어 옵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때 등장한 이름이 바로 한국이었다. 사우디는 한국의 KMSAM 일명 천궁 II, 방공체계와 장거리, 다층 요격망 LSAM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시스템은 한국이 직접 개발해 실전, 배치 중인 중거리 방공체계로 고도 2040km의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핵심은 가성비였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동급 체계보다 가격은 낮지만 실전 성공률은 90% 이상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우디가 높게 본 건 납기와 유지보수 체계다. 한국은 계약 후 18개월 이내 초도 인도, 36개월 이내 완전 배치를 약속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산 장비가 승인 절차만 2년 이상 걸리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데 그치지 않고 정비 인력, 교육 부품 현지 생산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토털 패키지를 제시했다. 사우디 입장에선 자국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가격 면에서도 한국제는 매력적이었다. KMSAM 1기당 가격은 약 6천만 달러 선으로 패트리엇보다 40% 이상 저렴하다. 그러나 요격 속도는 마하 4.5, 반응 시간은 3초 이내, 비용 절감형이지만 실전형이라는 평가가 붙었다. 사우디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얻는 효과는 분명하다. 첫째, 공중위협, 억제력 강화. 적의 미사일 한 발이 날아오더라도 즉각 탐지 추적 요격이 가능해진다. 둘째, 에너지 인프라 방어. 세계 석유 수출의 30%가 지나는 아브카이크 정유시설과 리야드, 주변이 안전해진다. 셋째, 자주국방 기반 확립.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체 운영 가능한 방공 시스템을 보유하게 된다. 지금 사우디는 단지 무기를 사는 게 아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험을 산다. 한국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위협 속에서 수십 년간 실전, 대비형 방공망을 발전시켜왔다. 그 기술 기반이 사우디의 하늘로 옮겨가는 것이다. 우린 하늘을 돈으로 사지 않는다. 하늘을 지킬 신뢰를 산다. 그 신뢰의 이름이 바로 K방공, 대한민국의 방패다. 아랍에미리트 UAE, 다층 방어와 공동 개발의 새 모델. 아랍에미리트는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다. 석유와 항로를 지키는 중동의 허브로서 주변의 드론과 정밀 타격, 위협, 지역 분쟁의 확산에 맞서 끊임없이 방어력을 재설계해온 나라다. UAE가 한국을 주목한 배경은 분명하다. 그들은 수입이 아닌 공동 개발과 운용 자립을 원했다. UAE가 관심 있는 건 한국의 통합 방공 솔루션 중단거리 요격, 정밀 유도 무기 서부 시스템, 그리고 대들 드론 CUAS 탐지교란 기술이다. 이 장비들은 단독으로도 가치 있지만 서로 연결될 때 진가를 바란다. UAE는 한국 측과 현지 맞춤형 통합망 구축과 함께 부품 현지 생산, 정비 요원, 교육, 데이터 연동 규격을 합의하려 했다. 즉 장비를 들여와 쓰는 것이 아니라 UAE 방공 생태계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현실적이다. 가격 대비 성능에서 한국 제품은 경쟁력이 있고 납기 또한 유연하다. 또 한국은 패키지로 교육 정비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제시해 장기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음을 입증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맞춤하다. UAE는 자국 작전 환경 광활한 사막, 도시 인프라, 해상로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해석 알고리즘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를 수용하는 기술 이전과 합작 생산을 약속했다. 도입 효과는 즉각적이다.
다층 방어망이 구축되면 드론탄도 미사일적 밀타격 위협에 대한 탐지 교전 시간이 줄어들고 주요 인프라의 생존성이 크게 올라간다. 장기적으로는 UAE 방산 생태계의 자립 즉 수리하고 개량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된다. UAE는 한국 무기를 통해 단순 방어를 넘어서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을 사는 셈이다. 이라크와 이스라엘 불안의 현장과 기술의 연대. 이라크는 오래된 내전과 테러, 그리고 국경 주변의 불안정이 일상인 나라다. 정부군은 급작스러운 국지 충돌과 비정규전 상황에서 신속 배치 쉬운 정비 안정적 부품, 공급이 가능한 장비를 원했다. 그래서 이라크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경장갑차, 정비 물류, 패키지에 주목했다. 한국제의 매력은 명확하다. 첫째,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 예산 제약 속에서도 전술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한국이 제시한 현지 정비교육 부품 센터 설치 패키지는 전투 지속성을 보장한다. 셋째, 비교적 짧은 납기와 단계적 인도 옵션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즉시 전력화를 가능케 한다. 이라크가 얻는 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다. 치안 유지와 지역 억제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실전형 솔루션이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미 전투 경험과 첨단 기술을 갖춘 국가지만 새로운 위협과의 경쟁에서 기술적 시너지를 찾고 있다. 이스라엘이 한국을 주목하는 건 상호 보완의 관점이다. 전차 K와 능동방어 체계 트러프의 통합, 한국의 전자전 센서, 소프트웨어와 이스라엘의 실전 운용 노하우 결합은 양측에 모두 이득이다. 이스라엘은 가격 납기보다도 기술적 협력과 운용 데이터 교환을 원한다. 한국은 실전 검증된 플랫폼을, 이스라엘은 첨단 방어 알고리즘 감시 체계를 제공한다. 결과는 명확하다. 두 나라의 협력이 실제 전장 대응 능력을 질적으로 끌어올리며 한국 방산의 기술적 신뢰도는 한층 높아진다. 이라크는 즉시 쓸 수 있는 방어력을, 이스라엘은 더 강한 기술 융합을 한국에 요구했다. 이 요구가 충족될 때 K방산은 단순 수출을 넘어 현장 해결사이자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 K방산의 한계와 도전, 그리고 다음 전장. 지금 세계는 한국 무기를 주목하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기를 파는 일은 곧 정치를 파는 일이기도 하다.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단숨에 부상한 건 맞지만 유지보수 공급망 외교 변수라는 세 가지 한계가 늘 뒤따른다. 첫째, 유지보수와 인력 문제.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K9과 K를 들여왔지만 이를 현지에서 운용할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 한국은 정비교육단을 파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정비 체계를 현지화해야 한다. 무기보다 어려운 건 지속적 운영이다. K방산의 신뢰를 지키려면 인도 후에도 수년간 이어지는 관리 업그레이드가 필수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반도체와 희귀금속, 탄약 원재료까지 전쟁이 길어질수록 부품의 수급은 국가 안보 이슈가 된다. 한국 방산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 속도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해외 파트너를 확보해야 한다. 납기가 빠르다는 강점이 자칫 공급망 불안으로 흔들릴 수 있다. 셋째, 정치적 리스크. 방산은 외교와 직결된다. 한쪽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면 다른 쪽은 불편해한다. 예컨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 대신 폴란드를 통해 간접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제 균형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계산이지만 동시에 시장 확장의 제약이기도 하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이해가 엇갈리는 세계 속에서 한국은 수출국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드의 과제. 지금까지 K방산은 가성비 좋고 빨리 오는 무기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제면 믿을 수 있다는 브랜드 신뢰로 진화해야 한다. 품질 내구 성정 비지 속성까지 포함된 통합 솔루션. 그것이 진짜 국력이다. 한국의 무기들은 이미 유럽과 중동의 전장에 서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이름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신뢰로 자리 잡는 것이다. 빠르게 만드는 나라에서 오래 지키는 나라로. 이것이 대한민국 K방산이 다음 전장에서 넘어야 할 숙제이자 새롭게 써 내려갈 역사다. 평화를 만드는 기술. 대한민국. 세상은 지금도 전쟁 중이다. 총성이 멈춘 곳에서도 긴장은 여전히 숨 쉬고 있다. 그 속에서 한 나라의 이름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대한민국.
한국이 만든 무기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 폴란드의 들판에서 K 전차가 굉음을 내뿜고 루마니아의 요새에는 K9 자주포가 포문을 열고 있다. 사우디의 사막 위로는 한국 방공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고 남중국해의 섬과 해안에는 K-포병의 포신이 서 있다. UAE의 방공센터에는 한국 엔지니어의 코드가 흐르고 이스라엘의 탱크에는 한국의 전자 기술이 심장처럼 박혀 있다. 전쟁의 중심에서 한국의 기술이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무기를 자랑하기 위해 만들지 않았다. 지키기 위해 만든 나라, 전쟁을 겪은 나라만이 진짜 평화를 안다. 그 기억이 있었기에 한국은 누구보다 강한 방어 체계를 만들었고 그 기술을 이제 세계와 나누고 있다.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방어의 철학을 수출하는 것이다. K방산의 성공은 단지 수출액의 증가가 아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뢰와 실력, 그리고 진심이 세계에 통했다는 증거다. 다른 나라들은 무기를 사고 있지만 그들이 진짜로 구매한 건 한국이 걸어온 경험과 약속이다. 우리는 당신의 하늘을, 당신의 도시를, 당신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다. 그 한 문장이 K방산의 본질이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새롭게 부르고 있다.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평화를 설계하는 기술 강국. 그 이름 아래 수많은 전장과 국경에서 한국의 기술이 다시 한번 조용히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 우리의 무기는 전쟁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기술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대한민국, 폐허 위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나라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K방산의 마지막 장이자 대한민국이 세상에 보내는 진짜 메시지다.